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의응답만 74분을 했고요. 받은 질문은 총 20개였습니다. 저희 정치다가 자랑하는 패널분들 어떻게 보았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소통하는 정부, 경청하는 정부로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네, 기자회견 첫 번째 주제는 국내 정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선을 총지휘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그 갈등설,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대통령이 답변을 보실 때 표정까지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보시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당시 왜 그러신 건지, 혹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렇다면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글쎄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호준석 대변인님. 네. 총선 과정에서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라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대통령은 오해였다라고 답을 하면서 옅은 미소를 보였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회동에서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회동에서 어떤 얘기들이 어떤 워딩들이 오갔고 그것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오해가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어떤 성정이나 스타일이 전혀 없는 말을 얼굴을 확 바꾸면서 전혀 정반대의 말을 건네 허언이나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은 저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오해다 그리고 바로 풀었다라는 말이 그냥 이제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중재 역할을 했었던 그때 이제 이철규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였었던 것 같다. 그런 이제 같은 맥락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저는 오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그 발언 워딩들은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숙고한 흔적이 느껴졌다. 예.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 두 분 간의 감정이 너무 많이 악화됐다거나 또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거나 이런 그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름대로는 대통령께서 숙고해서 오늘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성영훈 변호사님. 이 사퇴 요구설 이거 말입니다.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과 윤재혁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셋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은 당신은 살짝 거리를 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이제 어떤 명시적으로 사퇴 요구가 있었다고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지금 오늘 대통령의 워딩을 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 또 서천 화재시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만났는지 국민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또 열차를 함께 타고 올라오면서 두 분 사이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오해는 당시에 다 해소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뭔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그 있었던 에피소드를 더 회자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대통령께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그렇고 여권 전체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정리됐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고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언제 만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 막판에 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또 계기가 있어서 만남이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 부분까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만남 이 부분 잠시 뒤에 짚어보겠고요. 최병철 소장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치인으로 한동훈은 자리매김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좀 약간 이제 애매한 표현일 수는 있긴 한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뭐 언론사랑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아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약간 좀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이제 비대위원장을 했던 한 명의 차기 대선 후보 또는 이제 정치인 이걸 그냥 좀 중립적으로 표현한 걸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치와 관련된 표현 중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은 면이 있어요. 뭐 정치적이다, 정치공학적이다, 네. 뭔가 너무 당신 뭐 정치인 되려고 그러냐 이런 등등이 그래서 약간 뭐 그렇게 악의적인 표현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거리두기 한다 그럴까요? 그런 좀 두 가지 해석의 여지가 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정치적이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까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기자회견의 마지막 질문도요. 한동훈이었습니다. 총선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세 차례 연락을 했지만 안 받았다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한 전 위원장은 저희 TV조선에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오찬이 불발된 이후에 혹시 따로 연락을 하셨거나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 만남을 혹시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총선 때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듣고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대 관계에 대해서 좀 일부 삐걱거렸다 이런 말도 있고 민심이 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대화 토론 네. 그리고 시간이라는 마법이 있어요. 조금 시간이 가게 되면 민심이 진짜 이런 거구나를 서로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풀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어쨌든 20년 넘은 그런 관계였는데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떠냐 막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어떤 관계를 결부시키거나 그것에 영향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수십여 년간 검사나 장관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대하는 입장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송 변호사님, 보수층에서 아직도요, 이 두 사람의 그 갈등설,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만간은 뭐 저 함께하는 모습 대통령이 보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별로 저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 사실상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요. 대통령께서 이 정도 성의를 보이셨으면
있었으면은 거기에 응하는 성의를 보여야죠. 마찬가지로 화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 모두에게 분명하게 이익이 됩니다. 대통령으로서는요.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여권 내에서도 모든 정치인을 포괄하고 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큰 국가 지도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요. 언제까지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여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모두에게 이것은 만나야 될 만한 이유가 있고 곧 그렇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오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좀 따뜻했던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드라이했다. 이 정도의 애정 표현이라면 듣기에 따라서는 애정이 없는 거 아닌가? 이미 어떤 관계가 좀 상당히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들리셨습니까? 왜냐하면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그전 정도의 관계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아주 간단하게 20년 동안 우리가 관계를 갖고 왔었기, 교분을 맺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이게 이제 정치인 이전에 맺었던 관계와 이제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비대위원장을 맡고 난 이후에 정치인으로 탈바꿈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는 서로가 만날 때 정치적인 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제부터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서로 약간의 동상이몽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 대변인님, 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흥미로운 말씀 주셨어요.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20년, 2년 이거 굉장히 드라이했다. 네. 어떤 친분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말씀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는데 말이라는 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근데 조국, 이준석 그 두 정치인을 만날 것이냐라는 말에는 그냥 선 긋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말 드라이하게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으면은 만날 수 있다. 앞으로도 언제든 만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20년 교분이 있다라는 말을 앞에 했다는 건 이제 사람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들을 때 느낌이.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다라는 말 이런 말은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좀 덕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해야 되겠다 오늘 회견에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워딩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하신 워딩이다. 나름대로의 애정을 표현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최 소장님. 이게 윤한 갈등이 1월 21일, 22일, 23일 그거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잘 알다시피 서천시장에서 어느 정도 만나고 눈보라 갈 때 만나고 올라올 때 기차로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갈등이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느 정도 풀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왜 그 갈등설이 다시 나오고 있는가라는 맥락이 중요한데요. 네. 그거는 이철규 원내대표를 이번에 출마하려다가 안 나오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우리 친윤에서 좀 더 센 표현으로 찐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인데 그렇죠. 이철규 의원이 여러 가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공격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 또는 지금 전대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한동훈을 배려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약간 소위 친윤 계열에서 나오는 공격적 표현과 견제에 관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은 뭔가 좀 호탕함이라든가 오랜 어떤 막역한 사이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네. 이게 두 분 다 공적인 지위를 갖는 거기 때문에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전 비대위원장이고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같이 정돈하지 않으면 그 흐름은 여전히 뭔가 견제하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경계하는 흐름이 분명한데 대통령만 워딩만 이렇게 한다고 오해가 풀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다라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는데 한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은
나 때문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 제 책임입니다. 원인은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기설이 불거졌죠.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한층 가까워졌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 내부에서는 연기는 안 된다, 6말 7초에 해야 한다라고 제동을 건 모습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월 말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표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요, 당은 당규상 필요한 그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해도 약 한 40일이 들어가요. 8월에 하겠다는 못 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사정이 있다라고 제가 여유를 받고 그런 거 언제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저를 믿고 맡겨달라. 제가 성실하게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다. 네,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비대위를 이끄는 황우여 위원장은 6월 말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호준석 대변인. 네네. 당내 이견이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말 7초에 치러지는 것과 8월에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으신가? 국민들의 관심, 특히 이제 보수를 지지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의 관심은 정말 국민의힘이 이번 참패를 계기로 해서 2030 중도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정당으로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꾸고 혁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말 7초냐 8월이냐 이것은 우리들만의 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6말 7초에 하면은 누구한테 불리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불리하고 8월에 하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꼭 유리한가? 저는 꼭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이번 그 전당대회, 이번 대표 선출을 통해서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모으고 그것을 이제 공론화시켜야지, 이렇게 지금부터 뭐 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민심과 유리되고 괴리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호 대변인께서는 전당대회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당대표를 뽑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송 변호사님, 지금 전당대회 연기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이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연기설의 근본이었던 이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은 한동훈과 연기는 관계없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한 언론 인터뷰가 나왔어요. 여기서 한동훈은 사심 없이 당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또 총선 전국에서 전반적으로 잘했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은 또 뭐 2조 심판론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또 결이 다른 좀 얘기가 나와서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각각을 다 독립적으로 보고요. 전체를 연결지어서 그것을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어떤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생각까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전략은 선거 전략대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헌신했고 고생한 것은 맞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 시기는요, 물론 6말 7초에 하자고 하는 분들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지도부가 길어지는 것이 좋을 것은 없고 공식 지도부가 빨리 들어서서 전열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당에서 어떤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즉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로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6말 7초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견에 대한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전당대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당내 민주주의가 충분하지 않구나. 그리고 총선 후에 변화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의견 수렴 과정과 기간은 필요한 것이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8월 달에 언급할 때는 그런 것까지 모두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져요. 예. 지금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황우여 위원장에 대한 당내 안팎의 비판, 공격 이런 것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 시장은요, 이 전당대회가 늦어질 거라는 황우여 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년이 욕되이 끝날 수 있다. 굉장히 수위 높은 표현인데 김진욱 대변인, 밖에서 보시기에 홍 시장이 좀 전당대회에 관심 많아 보입니다. 이런 표현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만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한 것이 한동훈 책임론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이 모든 발언들은 사실은 전당대회에서의 이 당권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로 빨리 이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라는 목표가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상수로 놓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이 내분이 조기에 끝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번에 이철규 원내대표 그 출마 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철규 그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죄송합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됐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그런데 전당대회까지도 지금 그 과정에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의 이 자중질환이 조기에 종식될 것 같지 않아서 좀 그 제3자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시장 노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황우여 위원장을 사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들은 황우여 위원장이요. 나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당내 의견들을 잘 중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 또 반대와 비판을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 소장님. 어당팔의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받아치는 모습, 흡수하는 모습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게 관심 있게 그리고 놀랍게 보고 있는데요. 네. 어떤 정치력이라 그럴까요? 그 뭔가 보수의 정체성을 얘기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조 심판론을 비판하다가 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근데 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저는 비교적 좋은 내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날리고 유승민 대표 출마를 못하게 하고 등등의 과정은 내분이 없는 과정이었어요. 일종의 대통령이 뭔가 뜻을 세우면 그것이 일사천리로 되고 뭐 연판장도 돌리고 뭐 등등 과정이었는데, 뭔가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아무런 내분 없이 아무런 그 어떤 시끄러움 없이 한꺼번에 막 바뀌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람과 바뀌긴 뭘 바꾸냐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지 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약간 좀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섞여 있긴 하겠지만 이런 내분이 일단 있어야지 이런 내분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라는 건 확실히 없는 거기 때문에 내분으로 변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네. 일단은 내분 자체는 좋은 거로 봐야 되고, 우리 이제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 본인께서 대선에 출마했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곧바로 당대표를 나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는 본인이 하셨던 거랑 약간 모순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측면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에 이어서요. 이분도 좀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멘토를 자처하면서 총선 이후에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분이죠. 신평 변호사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총선 백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서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못 나올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든 뭐 총선 참패의 책임을 비대위원장이 지지 않았어야 됩니까? 또 지금 그 백서가 마련 중에 있죠. 그 백서에서 어떤 그 한동훈 위원장의 그 실책이
드러나고 하면은 그 책임을 지고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그 떳떳한 자세죠. 그 정치인이 명분을 잃어버리면은 그 정치는 그 생명이 그 길지를 못하죠. 송영우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총선 백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발표되지도 않은 이 한동훈 책임론을 반드시 포함될 거다라고 지금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권의 스피커 중 또 유력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심평 변호사 같은 분께서 저렇게 총선 백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어떤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오해를 받게 되죠. 우리 당의 그 총선 백서가 일종의 답정너 백서인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사실은 심평 변호사 같은 분께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일으키는 노이즈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는 무슨 궁정 쿠데타 같은 걸 말씀하시고 또 2월 2일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권력을 이동하는 어떤 그랜드 플랜이 한 위원장 쪽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권이 전체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심평 변호사 같은 분의 말씀이 노이즈가 돼서 국민들께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평 변호사님의 자제를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평 변호사요. 연일 검증됐는지 확인됐는지 모를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국에 조직을 만들어 놨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모습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든 그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그 대권을 향한 그 많은 그 조직을 만들어 놨죠. 그 아주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 중앙과 지방에 걸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전국 조직이 있다. 뭐 직접 관리한다기보다도 과거에 이제 그 대선 과정을 통해서 그 윤석열 후보를 그 지원하는 그 조직이 그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한동훈 위원장 측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그날 심평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대권 행보를 보인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조직을 흡수했고 이런 친윤 조직을 흡수해서 반윤 조직으로 만들어 놨다. 또 한동훈의 전국적인 조직은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총선 과정에서 분명한 대선 행보를 보인 한동훈 위원장, 당내 경쟁 상대를 억제하고 원톱 체제를 고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의 반응도 나왔어요. 즉각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면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대선 조직을 다 흡수해서 전국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선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제 뭐 상상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심평 변호사님이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불투명한 것이고 이분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상상력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언론들 입장에서는 또는 뭐 방송국들은 이제 듣고 이제 뭐 쓰고 이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점점 이제 검증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들도 그냥 재밌다고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평가한 다음에 이제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평 변호사 이 주장들요? 사실은요, 심평 변호사님께서 그 현실 정치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뭔가 좀 오해 내지는 확대 해석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그 전국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건요, 조직도 사실은 수백 갈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이 어떤 인위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 국민들께서 그래서 대선 때도 슬로건이 국민이 키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발적으로 팬클럽이 결성이 되고 그런 분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분들 중에서 뭐 일부
분들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하거나 그분들에 대해 선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고 어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서 그런 것들이 옮겨갔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팬클럽 중에 소수 일부가 개인이나 소집단의 선호가 바뀌는 것과 전국적인 어떤 조직의 구축, 이동 이런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둘을 구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심평 변호사님께 또 한 번 자제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그래픽 나가는 거요. 한동훈은 총선 때 대선을 향한 많은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조직을 흡수해서 본인의 대선용으로 반윤 조직을 만들었고,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대선을 치른 게 이번 총선의 패배의 원인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측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제가 봐도 저건 좀 지나친 상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전부터 준비를 오랫동안 해온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에 들어와서 당에 있는 공조직을 활용해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공조직들은 이번에 각 지역에서 출마한 수많은 그 출마자들을 위해서 선거 운동에 올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대선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까라는 부분은 이 현실 정당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특히 만약에 이런 공조직을 대선 조직으로 바꾸려면 어느 시기가 필요하냐 하면 이런 총선 시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총선이 지나서 전당대회 시기나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공조직들을 어떤 그 대표의 중심적인 세력으로 그래서 그렇게 재편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루에 한 10대 곳씩 유세를 하러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사실 30분 정도도 머물기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지역에 있는 조직을 다 자기 걸로 흡수해 왔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당에 복귀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차기 국민의힘의 대표로 이미 낙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옹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 실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 기간 동안에 물론 이제 팬덤층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 팬덤층이 좀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공조직을 다 접수해 오는 그런 과정의 방식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송 변호사님께서 총선용 조직과 대선용 조직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의 연장선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전당대회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PMI에 따르면요.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대표 적임자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이 26.8%,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약진했군요. 21.9%, 나경원 당선인이 13.8%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보수층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40.4%고요. 안철수 의원이 17.1%, 나경원 당선인은 15.0%. 순위는 그대로입니다만 일단 보수층의 지지도가 한 전 위원장 지지도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최 소장님, 전당대회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어떻게 좀 지금 상황 전망하십니까?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당장으로는 이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하냐,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리고 실은 이 룰과 시기의 문제는 누가 당권을 먹는 거에 좀 유리하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더 넓게 가면 대통령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6말 7초는 어렵다고 말한 내용이 재밌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당대회 룰을 개정한다고 하면 6월 말 7월 초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라운드는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보신 여론조사에서 2위로 나온 분이요. 안철수 의원이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님이 이번 전당대회 나가실지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네. 그게 맞을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관행들은 선거에서 일단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지도부는 일단 이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맞는 그런 문법 아니겠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당분간은 물러나 계시는 게 맞긴 하죠. 호 대변인님, 지금 안철수 의원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본인 얘기로는 좀 불출마 쪽으로 좀 기울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좀 고무적일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듯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아마 저도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께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도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것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이 어차피 이제 그 대통령실과도 이게 좀 이제 각이 서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아마 고심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수에선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중도하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하고 서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 지표를 봤거든요. 근데 중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26.1, 안철수 전 대표가 23.1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한동훈 25.7, 안철수 24.5.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지만 중도와 서울에서도 한동훈이 더 득표력이 있다라는 게 어쨌건 이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이 나온 데는 진보입니다. 진보 지지층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안철수 대표도 아마 이런 지표들, 이런 데이터들도 눈여겨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김진욱 대변인님. 안철수 의원, 안철수 당선인도 사실 중앙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책임론도 얘기도 나왔어요. 이번에 그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이 사실 안철수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 그리고 원희룡 그 후보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죠. 그런데 사실상 공동선대위원장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톱 체제가 워낙 강력하게 작동이 됐다라는 뜻이고 또 그 지역 각각의 안철수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나경원 후보는 서울,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인천 지역의 공동선대위원장을 겸했는데 사실 자기 지역 선거에 매진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다른 인근 지역에조차 가서 공동 지원 유세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얼만큼이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 책임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총괄 선대위원장의 원톱 체제를 이어갔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도 한참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여론조사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오늘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요,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 누군지 묻자 이재명 대표가 37.3,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로 집계가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1%네요. 송 변호사님,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호감도가 59.4%, 60% 가까이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 사실 친평 변호사가 조직을 어떻게 했니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여론조사만 봤을 때
한동훈이 나오면 될 거다라는 평가가 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변수라기보다는 마치 상수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서요, 큰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인이 복귀하기까지의 텀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 대선에서 패배한 김대중 총재는 다시 정계에 복귀하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97년 대선에서 이회창 총재가 패배하고 다시 정계에 복귀할 때까지는 8개월이 걸렸습니다. 보궐선거 출마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0년대에 오면 더 빨라집니다. 2017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홍준표 대표는 한 달 만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해서 복귀를 했거든요. 그렇게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알면은 주변으로부터 출마 요구를 받을 때 많은 고심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출마를 하면은 아마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에 사실상 나오기 힘든 여권의 차기 잠룡들, 그러니까 기초 그리고 광역 단체장들이 지금 이 전당대회에 한마디씩 거들고 있어서요. 그분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협회장과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아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요. 어제 대구 대공원 조성공사에 참석을 했는데 판다가 화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판다가 대구에도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천성 성장 말은 청두시의 시장 말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만 승인을 해주면 대구 동물원에 판다를 대여해 줄 수 있다.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데려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다가 대구 동물원에 오면 전국에 판다 보러 오는 사람이 대구에 미어지겠죠. 저 발언이 왜 온라인상에서 주목이 됐냐면요. 지난달에 홍준표 시장이 SNS에 올린 글 하나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 푸바오가 떠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섭섭해했는데 홍 시장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고향을 가는 건데 왜 그렇게 섭섭해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지금 아까 들으신 것처럼 판다를 서울 대구 대공원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할 때는 좀 사뭇 다른 반응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이걸 갖고 좀 비판하는 모양이에요. 김 대변인. 이게 지금 다른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감수성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비판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저 판다를 대여해 오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와 있던 푸바오가 돌아갈 때 너무 섭섭하다, 안타깝다.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많은 즐거움을 줬던 판다가 이 푸바오가 돌아가는으로써 정말 섭섭한데 다른 기회를 우리 대구시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그때 글을 썼다면 아마 지금 이런 비판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때 했던 얘기와 지금 했던 얘기가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저거는 정치적인 지지를 떠나서 이 문제만 놓고 봐도 지지보다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조차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차기 잠룡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도 지금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본인의 마음은 또 아직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 TV조선의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도 나는 서울에 미쳐 있다면서 본인은 좀 대권과는 좀 한 발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었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고 1년 있다가 대선입니다. 다음 대선 대답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여쭤볼게요. 전 정말 서울에 미쳐 있습니다. 전 세계 7번째에서 5번째까지 올리는 게 제 목표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옆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뭐 답변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제 우선순위는 서울입니다. 지금 오 시장은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관광 프로모션, 서울 마이소울 인 두바이 이 행사장도 찾으면서 지금 열심히 시정 활동을 하는데요. 허주석 대변인님. 네네. 오히려 이렇게 좀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평가들도 나와서요. 네.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자기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뭐 대선에 마음에 두고 있다. 이것도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총선 끝난 다음에 서울 지역에 낙선자들도 따로 만났고 권역별로 그다음에 당선자들도 따로 만나고 심지어는 야당 당선인들까지 또 따로 만났습니다. 이런 것은 뭐 누가 봐도 이제 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 서울이 나의 최우선순위다. 서울에 난 진심이다. 이것도 저는 오 시장의 마음 진심 속의 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은 사실 이제 3년 남았고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2년이 남은 얘기인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국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선도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큰 정치인으로서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계속 서울시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두 가지가 배치된다,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TK 3선인 추경호 의원이 뽑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집권당의 원내 사령탑에 누가 드느냐보다 찐윤,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배경을 두고 배현진 의원과의 그 난타전에 온 관심이 집중되는 그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만나보시죠. 몇몇 분은 해야 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마치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아니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출마를 반대했지만 뒤로는 이철규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의원이 있었다. 당선자가 있었죠. 사실 실제로 그 배현진 의원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현직 의원이 아닌 당선자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 건데 배현진 의원은 이제 이철규 의원이 실명을 거론 안 하겠다 이게 마치 자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화가 나셔갖고 의원들끼리의 그 녹취까지 사실은 공개하고 그건 좀 지나친 건데 두 분 다 뭐 서로 잘 아는 분이고 또 친한 분들이니까 이 정도의 오해는 서로 대화로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한테 뒤에서는 출마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앞에서는 비판했다는 그 사람이 이철규 의원은 지목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배현진 의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 의원이 본인을 공격하는 걸로 착각했다 이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리고 그래서 저는 배현진 의원이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 최근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죠. 2021년에 그 이준석 대표가 당시 원희룡 그 대선 경선 후보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서 한번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 간의 비공개된 전화통화 대화, 사적 대화는 그런 걸 녹음해서 올리는 것은 정치적인 예양에 굉장히 반하죠.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을 공개하게 된 배경에 뭐 어떤 명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감정 싸움으로 비춰집니다. 국민과 당원, 지지층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두 분 간의 문제는 두 분이 비공개로 만나서 푸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장님. 배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평소에 좀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런 사달로 좀 비화된 것 같은데 이번 공방은 좀 밖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개인 간의 통화를 공개하는 거는 실은 뭐 좀 부적절한 거는 명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더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 배경을 보면은 이철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나가가지고 이 진행하시는 분이 배현진 의원은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뉘앙스로는 마치 그분이 맞는 것처럼 확인해 주는 것처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약간 무슨 독박 쓰는 것처럼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되니까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배현진 의원도 좀 부적절했지만 이철규 의원도 그런 식으로 뭔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몰아가듯이 하는 거는 이 뭔가 여러모로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철규 의원한테 기자들이 한 번 더 입장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 만나보시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동쪽을 보고 있는데 서쪽에서 요란이 소란스러워서 들리네. 그러고 몰라요. 아니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은 아니 그분이 조선 의원이 정치 신인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됐어요. 혹시 그 뒤로 배현진 의원이랑 연락을 할 이유도 없고 이성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배 의원님께서 녹취록 공개하시면서 신윤계 의원님들께 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아니 이걸 왜 친윤 비윤해요? 아니 이게 친윤의 문제야? 친윤 아니야? 아니 친윤끼리 갈등이 아니라 그 무슨 아니 왜 그렇게 사안을 확대해서 그러세요? 좀 반박을 하시거나 따로 입장 표명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저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말을 섞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요. 호 대변인님, 이철규 의원은 배현진 의원하고 연락을 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나는 배현진을 얘기한 건 아니다. 배현진은 초선 의원이지 정치 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제가 당 대변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철규 전 위원장께서는 우리 당의 이제 지도급의 의원이시고 또 배현진 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을 지내셨고 또 점점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 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당이 아주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식의 좀 감정 싸움으로 느껴질 만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어쩌다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당이 비상 상황이고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질책하신 그 직후의 상황인데 서로 조금 오해가 있거나 감정에 좀 그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좀 한 발짝 물러나고 좀 참고 안에서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모습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친윤이 분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론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지도급이 된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가져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논란 배현진 의원이 직접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진 측면입니다. 그 녹취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를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도.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이번에 지금 저희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혼자 받으실 거예요. 자,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배 의원이 동료 의원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거 이거 자체에 대한 평가들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여의도 생활을 조금 오래 했다고 보는데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특히 상대당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녹음 나중에 이제 누구의 말이 맞느냐를 놓고 진위를 확인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녹취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자당의 의원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이걸 공개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처음 봐요.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직접 전화 통화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에서 이거 의원님 저한테 이렇게 저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SNS에다가 글을 올리고 녹취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방식이 지금 이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냐라고 봤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를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모습이 단순하게 그냥 두 분 간의 그런 갈등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친윤계의 분화라고 지금 읽혀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이 이철규 의원이 그동안 당내에서 상징해 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철규 의원을 사실 이 배현진 의원이 치받은 셈이에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 앞으로 친윤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에 대해선 얼마든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국민의힘의 새로운 위기적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 대변인님, 지금 이 두 사람의 갈등 두고 총선 패배 이후에 친윤계의 분화라고 해석하는 언론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좀 너무 과장이라고 나간 건가요? 예. 좀 지나치다 생각하고요. 친윤계라는 게 사실은 그 어떤 누가 친윤계를 관리하고 누가 그걸 조직하느냐, 진짜 이게 보스가 있는 계파냐라는 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친윤계가 정말 실제하는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선된 분들이 대체로 이제 범친윤계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또 우리가 도와야 되는 여당이라는 면에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친윤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누가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뭐 일사불란하게 이런 의미에서의 계파라고 했을 때 친윤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의문이고요. 다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친윤이라는 게 원래부터 구심점이 딱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느슨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각자가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각자가 추구하는 노선이 달라지고 그럴 가능성에 일단은 보여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또 타당성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서도 오늘 국민의힘에서 새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추경호 의원인데요. 첫 인사말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되겠다. 108명의 이 단일제도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92석의 거대 여당은 바로 그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을 거다. 절대 기죽지 말고 함께 나가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의 그 일성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배현진 의원의 갈등 이후에 똘똘 뭉쳐야 한다.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내 단합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야권 패널들께서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국회 내에서의 의석 분포를 보더라도 지금 108인의 당선인 전부가 똘똘 뭉쳐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죠. 108명인 것과 99명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무력화되는 것은 결국에는 여당 의원 전체가 힘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내 전략에 있어서는 정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 전체가 널리 단합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저도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의원도 사실 범친윤으로 분류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당정 관계, 지금 뭐 비판받고 있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좀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경호 당선 원내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요. 용산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도 써야 되고, 당내 어떤 여러 가지 이견들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당장 닥친 문제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해병대를 둘러싼 그 특검, 이 문제가 일단 1차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뉘앙스로 보기에는 약간 제의 요구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올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약 한 15표 내지는 17표의 이탈 여부에 따라서 제의가 될 가능성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1차적인 아마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거는 특검 문제도 한 축으로 있지만, 그런 정무적 내용도 한 축으로 있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뭔가 대통령의 아젠다, 국정과제, 이런 거가 저는 여전히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호 의원은 특히나 이제 경제부총리이고 기재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뭔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집권당으로서 야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랑 집권당에서 기대하는 거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같이 보완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있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사는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수수 논란과 또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육성 입장이었을 겁니다. 일단 여사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제2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바로 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KBS 대담에선 대통령이 박절하게 대했어야 하는데, 매정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라고 했었죠. 허 대변인님. 네네. 그런데 오늘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그리고 사과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요, 이 사과라고 하실 줄은 몰랐다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저도 조금 의외인데, 저는 예. 사실 대통령께서 저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 부분은 이제 준비하고서 나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지난 총선 치르면서 제가 느끼기에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부분 중에 제일 좀 마음이 상하신 부분이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수수 논란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지난번에 그 표현, 그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께서 법리와 원칙 이거를 이제 중시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 고수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좀 답답하고 아쉽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대통령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변화가 엿보였다, 사과한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마 준비해 오신 내 아내가 이제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 준비해 오신 거라고 저는 이제 느껴졌고요. 네. 아마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국민들께서 진 2보 또는 3보 하기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이해하고, 그러나 오늘 저는 진 1보는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들으면서 제가 제일 이제 그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었고, 실제로 많은 언론들도 헤드라인 뽑으면서 이 부분을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뽑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좀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서 오늘 사과, 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과 처음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도 일정하게 평가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박절이라는 표현을 박절, 아쉽다 이런 표현이 사과 드리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오늘 사과를 좀 더 명쾌하게 사과 드립니다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처음 말씀을 주시면서 드리고 있다, 뭐 이거 여러 차례 한 것처럼 말씀을 주신 부분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발언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아까 또 다른 그 해병대 특검, 해병 그 특검에 관련해서는 부족한 게 있다면 하겠다, 나라도 먼저 나서서 요구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막상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뭐가 더 있겠느냐? 지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정치 공세 이렇게 자르시고 지금 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대통령께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그 중점을 두셨던 것 같아요. 그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느낌을 맞추는 게 공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공감은 필공자의 공감이었다.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다라는 면에서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한 평가를 주셨는데요. 송 변호사님,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오늘 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 2년 반 동안 아주 나를 타깃으로 아주 치열하게 수사했지 않느냐. 그런데 특검은 수사가 다소 미진할 때 하는 건데 그렇게 치열하게 수사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이거는 정치 공세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맞습니다. 검찰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수사를 했고 특히나 마지막 1년 동안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사퇴한 이후기 때문에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얼마든지 기소하려고 하면은 기소하고도 남을 만큼의 아주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소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 조작 혐의에 관해서 혐의가 명확했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과연 기소를 안 했을까요? 물론 여태까지 처분이 되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혹시 뭐 트집을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관련 사건이 지금 항소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소심까지 해서 이제 사실심이 종료가 되면 아마 그것에 맞게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도 기소하지 못한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거론하는 것은 저는 정치 공세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최 소장님 어떻습니까? 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기됐던 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특히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근데 이후에 그 전에는 서울 고검장을 하셨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에 그리고 그때는 그 검찰총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계속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고검장이던 시절과 검찰총장이던 시절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였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권력의 실권을 갖고 있던 시점에 제대로 된 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실은 앞에 나머지 기간, 잔여 기간도 있을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계속 내지 검찰 권력과 좀 싸우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서 제기를 하는데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난 의혹이 제기됐던 5개월 동안 뭐를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에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있는 한 일주일 이내 기간에 갑자기 무슨 약간 양탄 그 무슨 깔아주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를 깔아주는 것처럼 하시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약간 약속대로 비슷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수사를 하려면 미리미리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전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뭐랄까 의구심이 오히려 좀 줄어들기보다는 커진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못 믿겠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명품 가방 수수 문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총선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수사를 자제하고 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온 것이 어떤 확립된 관례 같은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997년에 그 DJ 비자금 의혹 사건, 신한국당 강삼재 총장이 제기했던 그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수사를 유예해서 대선 때까지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일종의 확립된 관례인 것이고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거예요. 수사할 의지가 있으니까 수사팀도 대폭 보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부패 수사 3부, 그리고 공정거래 수사부, 또 범죄수익 환수부에서까지 다 검사들을 파견해서 큰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가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게 2021년 3월 4일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4개월,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전혀 기소조차 못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뭔가 범죄 혐의를 은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호 대변인님,
오늘 민주당에서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 그 특검법 내용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타겟이 아닌 것 같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수수 논란 이거를 겨냥한 거 아니냐, 혹은 더 나아가 다른 걸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제 정쟁화해서 이게 그 다음에 대선의 무기로 삼겠다라는 의도는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번에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기 때문에 이 디올백 수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여론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지만 이미 정권과의 갈등 때문에 식물총장이 돼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수사지휘를 사실상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아주 이제 정예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1년 반 동안 거의 탈탈 털다시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기소 못했습니다. 전주에 대해서는 딱 한 명만 기소했는데 그 전주는 이번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했었던 사건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건을 정말 진심으로 수사한 게 맞느냐 이걸 두고 지금 저희 패널 분들의 말씀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요 또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들어보시죠. 젊은 해병이 대민 그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 입장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김지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하자 이 얘기거든요. 이걸 두고 지금 뒤에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특검하자라는 대통령의 얘기였는데 이걸 두고 조건부 수용이라는 얘기도 또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당장은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좀 전향적인 자세를 좀 취해 주셨을 것을 좀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매우 못 미쳤다. 그래서 좀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게 걸쳐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번에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 대통령 비서실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건 관련해가지고 국방부의 윤재원 의원인가요? 거기 그 법무 담당관하고 수차례 연락한 부분들, 그리고 보고서를 갖다가 달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밝혀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일정한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 논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특검을 공수처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공수처의 결과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공수처의 인원, 지금 그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모든 그 직원들이 다 여기에 올인해서 매달려가지고 이걸 빠르게 판단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자.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실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고 그 검사 인원, 조직의 규모도 민주당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수사기관이 크기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니 크기의 얘기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원래 그 해병대원 특검법은 특검 법안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했던 작년 9월 발의된 법안이 하나가 있고요. 올해 3월에 민주당 의원 150명이 넘는 분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 또 있습니다. 그 2차 특검 법안을 보면은요, 파견 검사의 숫자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 150명이 넘게 서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의 당론이에요. 근데 지금 공수처 수사사부가 부장하고 후야 검사들까지 해서 5명이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공수처 인력으로 수사하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자, 유재훈 법무관리관 얼마 전에 불러가지고 10시간이 넘게 조사하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또 불렀잖아요. 자, 지난주 토요일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불러서 15시간 조사하고 조사를 마치지 못해서 또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나머지 관련 인물들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특검을 시행해서 그럼 공수처는 수사에 손 떼라 하고 사건 파악도 안 돼 있는 특별검사한테 넘길 겁니까? 자, 만약에 이런 특검을요. 대통령이나 여당이 주도해서 지금 하자고 한다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할 겁니다. 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사건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사건에 손을 떼게 하고 다른 데 넘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누가 주장했는지 토지를 가리고 판단해 보면은 쉽게 결론이 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특검법 논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자신과 역시나 껄끄러운 관계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끈기, 인내,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 대변인님, 사실 뭐 이런 질문을 받고서 뭐 조국, 이준석과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한술밥이라도 떠본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로 좀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예. 아니 뭐 절대 그 두 사람과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조금 애둘러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뭐 거의 이제 즉답에 가깝게 선 긋지 않겠다 누구와도 만날 수 있겠다라고 그 답변하신 것은 그래도 이제 거의 이 역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이준석 두 분 모두 윤 대통령과는 뭐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이제 악연이 있는 정치인들인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이번에 총선에서 선택하셨고 그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의지로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협치에 대해서도 이제 그 한술밥에 배부를 수가 없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 저는 좀 이제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졌고요. 그게 꼭 이재명 대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협치를 원하고 많이 만나라. 그래서 언론과도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다른 정치 지도자들도 만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진심이 그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그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에 대통령 기자회견은 뭐 집이나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좀 봤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SNS에 검찰을 겨냥한 게시물을 여럿 공유하기도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회견에 대해서 입장은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과 비슷하겠죠? 그렇죠. 뭐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당에서 대변인단이 또 그리고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긴급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입장이 대표와 공유된 입장이다라고 보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입장에서 보면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사실은 알맹이가 빠진 맹탕이다라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많은 그 부분에서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 또 전향적인 국정 변화의 그 의지를 오늘 확인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 그 여야의 협치 관계라든지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의지, 끈기 이런 부분들 말씀 주시는데 이것은 끈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협치는 뭔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방과 같이 뜻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포함됐을 때 그럴 때 그 협치가 진실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최 소장님, 그러니까 대통령 표현 중에 끈기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김진욱 대변인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좀 겨냥한 것 같은데 이 대표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밝힌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자체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는 좀 기존에 좀 없던 그 윤석열 대통령스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나쁘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를 한 거라든가 그리고 조국 대표와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까지로 보면 아직 원론적 입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정치인을 하시기보다는 곧바로 이제 검사 생활하시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지지율이 오르거나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좀 바뀐다라는 건 기대보다 뭔가 좀 잘할 때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뭐 민주당이 그 총선을 압승한 다음에 뭐 대독 사과를 한다든가 비공식 사과를 한다든가 등등은 기대와 보다도 오히려 못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건데 오히려 이런 거를 그냥 원론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얘기해서 만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오히려 전향적으로 오늘 기자회견도 앞에서 김건희 여사 사과한 거는 좀 진일보라고 표현하면 진일보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한 발씩 갈 때가 아니라 너무 좀 뒤로 많이 후퇴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한 발로 해결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여러 가지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포함해서 추가 개각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전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조급하게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좀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더러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거 다 듣고 있다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어떤 그동안의 뭐 여론의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주신 셈이고 그런 것이 오늘 기자회견의 톤 앤 매너 그리고 스피치 자체에도 많이 반영이 됐죠. 대표적으로 그 저와 정부부터 먼저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성찰하고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토론했습니다마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과도 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출범 2년을 맞아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인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김 대변인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조금 아직은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임에 대한 지금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요번 달 말에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되고 원구성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뭐 인사청문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 후보군을 정리하고 그 후보군에 대한 인사를 지금 검증한다든지 뭔가 그런 실질적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여기에 오늘 말씀하신 게 조급하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상당히 늘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9월 달부터 정기국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끝나서 장관들이 취임하고 그 취임한 장관들이 정기국회 또는 국정감사를 맞이할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지 않다, 조급하게 할 생각이 없다 하시면 아마 이 말씀과
실제 행동이 조금 괴리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저기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오늘 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예. 지금부터 상당히 빠른 스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송 그런데 야당에서요, 약간 예? 좀 지금 답정너식으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 뭐 국무총리 인선을 하고 또 장관 지명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야당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 어차피 다 끝나가는데 그러면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의원들에게서 인사청문 대충 받으려고 하는 거냐? 22대 국회에 와서 제대로 해라. 아마 이런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22대 국회에 가서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하고 임명동의하고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이 최근 전과를 달궜던 이른바 영수회담 비선 논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모두 그 논란을 일축했기 때문 같은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설도 어떤 소설은 아주 예, 다큐멘터리 같지 않습니까? 헌준호 비서실장만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뭐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평소 그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거 비춰봤을 때 어떤 비선을 두고 그렇게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세평이나 이런 걸 볼 때 함성득 교수나 이런 분이 뭐 전혀 없는 걸 얘기했을 리는 없어 보이고 주된 부분은 정식 통로를 이루어지고 그 외에 조금 뭐 부수적인 역할은 한 게 있지 않겠나. 좀 상당한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비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사실 이렇게 공개가 된다. 그분들이 정말 비선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을 들게 하고요. 호 대변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야당 대표한테 저자세로 일관했다, 뭐 이런 논란까지 이어졌었는데 일단 뭐 더 커지진 않고 일단 이렇게 끝나는 분위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사실 뭐 그 정확한 사실의 전모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당의 주요 인물들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저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뉘앙스가 과연 어떤 건지 저는 조금 헷갈렸고요. 우리 국민들이 비선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 때 국민들이 부여하지 않은 권력들이 어떤 이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전 이번에 그 두 분의 그 교수들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부수적인 역할을 주변에서 좀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나서서 우리가 마치 비선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했고 또 양측도 이런 그 오해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는 국민들을 좀 더 생각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런 소지가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하신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의대 정원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이번 회견에서 의정 갈등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그 의정 충돌 연장전을 알린 셈인데요. 대통령 2,000명 증원을 갑자기 발표한 게 아니라면서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그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한 번도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지금 의료계와 협상이 굉장히 어려웠음을 토로한 셈이거든요.
사실은 의료계가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인 것은 맞죠. 전공의들의 입장 다르고 또 개원의들이 많이 있는 의협의 입장이 다르고 또 의교협의 입장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통일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런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각자 이해가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그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빨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정식 그 공론 기구로 나오는 것은 의료계에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도 많은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함은 대통령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 환자들 그리고 환자 가족들이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빨리 지금 의료계가 이 대화장에 나와서 정말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은 그 공론장에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국민들께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다. 그 말씀을 거듭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의료계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의 통일안은 원점 재검토다라고 대통령을 직격했는데요. 내일 기자회견 한다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정부는 일단 단호한 입장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인정한 의사 면허 가진 사람들은 수술이나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초강수를 꺼내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찬반이 엇갈려요. 의료 공백이 심각하니까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찬성 입장도 있고요. 의료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반대 입장도 있는데 야당 입장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진욱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 지금 저기 좀 아까 나왔던 그래픽을 보면 실질을 보면 이제 모든 상황에다가 외국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기 보시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심각 단계에서만 외국 면허 의사 진료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법 예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단계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정부가 이제 고심하고 있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많은 건강상의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의대 정원을 확정하지 않으면 사실 올해의 대입 입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 때문에라도 그 정부에서는 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이 과정들을 보면 너무 그 협의가 진행되고 진척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심거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이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의사협회도 이제는 이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시는 바를 다 충분히 이제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나와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공개된 자리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지금은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의료계 바로 반발에 나섰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임현택 의협 회장 오늘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제 올린 거긴 합니다만,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외국 면허 소지자도 하겠다, 지금 투입하겠다 하니까 전세기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냐, 이렇게 또 비난을 했고요. 오늘은 이런 걸 올렸다가 조금 전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 기사를 올리면서요, 마치 우리나라의 소말리아 의사들이 온 것 같은 커밍순이라는 글과 함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지금 논란되니까 삭제했거든요. 홍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공론장에서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이렇게 약자에 대한 멸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 그 홍준표 시장을 인신공격한 부분을 비판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페이스북 포스팅은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이 소말리아 의사들은 내전의 아픔을 딛고 면학에 정진을 해서 의사 면허를 딴 분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의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피부색이 무엇이 됐든 국적이 무엇이 됐든 다 의사입니다. 그러면은 상호 존중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냐, 그다음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 포스팅을 하고 이런 것은 약자에 대한 멸시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이 의사 집단에도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환자들 중에서도 힘없는 사람들은 지금 의료계가 이렇게 속으로 무시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고집을 부리고 대화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의료계에서 임현택 회장을 좀 만류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호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모든 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저는 모든 걸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네.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유연성 있게 한꺼번에 무조건 한 해 2,000명 그러지 말고 좀 더 대화해라. 이제 이런 민심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의사단체들, 의사들께서 우리는 한 명도 못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양쪽에 이제 찬반 토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소아과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 지방 필수 의료 붕괴 이런 것들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 대한 그 반대하는 그 의사단체 입장은 매우 특정한 아주 일부의 사례다라는 것이 그때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언론이 너무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사례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않은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 그게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